새벽 4시 부산 항구의 차가운 해풍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병원 청소를 마치고 폭우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받게 된 서울 하우스키핑 일자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정서윤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부산대학교 병원의 복도 청소를 마치고 저는 폭우로 향했습니다. 해풍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며 짠내를 코끝에 남겼어요. 병원에서 나오며 소독약 냄새가 옷에 배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운동화 바닥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이 지친 얼굴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서윤으로서 병원 야간 청소와 폭우 일용직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간호사 한 명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간호사였어요. 평소에 자주 마주치던 분이었죠. 서윤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 간호사는 늘 친절했습니다. 간혹 제가 신생아실 쪽을 청소할 때 아기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곤 했거든요. 서윤 씨 손이 참 따뜻하다고 아기들이 좋아한다면서요. 김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기들이 울 때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손을 댔는데 신기하게도 금방 진정되곤 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이들을 안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서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후드티를 깊숙이 뒤집어 쓰고 폭우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폭우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일용직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벽 작업 배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며 손을 비볐어요. 경숙이가 옆에 앉으며 어젯밤 힘들었다고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어요. 사실 2개의 알바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서윤이는 정말 대단해. 경숙이가 감탄했습니다. 경숙이는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종종 아기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쩌지 못할 때도 제 손길 하나면 아기들이 금방 잠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작업 배정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생선 선별 작업이었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의 생선들을 크기별로 나누는 일이었어요. 비린내가 강하게 코를 찔렀지만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생선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얼음의 차가움이 뼈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손을 움직여야 했어요. 일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정해진 양을 다 처리해야 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니 손가락 끝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들이 얼음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생선 비늘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옆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생활고 이야기, 자녀 걱정 등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2시간 정도 일하고 나니 몸이 많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일당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병원 청소와 합치면 하루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었습니다. 아침 7시쯤 되자 폭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원룸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찬 바깥 공기와 대조적이어서 더욱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샤워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얼어붙었던 손끝을 녹여주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오후에는 청소회사에서 추가 일거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청소업체 매니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서울에서 단기 하우스키핑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하게 구하는 일이라 평소보다 일당이 좋다고 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지만 일당이 좋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게다가 며칠간 연속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저택에서 하우스키핑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서 신중하게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면접 날짜를 잡고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오랜만에 서울에 가는 거라 설렜습니다. 부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면접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었어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며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서울 지하철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도시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지하철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부산과는 다른 도시의 풍경이 신선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가 인상적이었어요. 청담동에 내려서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깔끔한 가로수길이 인상적이었어요. 잘 정돈된 정원들과 세련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가 도시의 번잡함을 느끼게 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흰색 외벽에 넓은 정원이 있는 모던한 건물이었어요. 정원에는 잘 가꿔진 화단과 작은 분수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정서윤 씨 맞나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거실로 안내해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곳곳에 아이의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젖은 빨래가 널려 있고 테이블 위에는 우유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집안이지만 어딘가 정신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육아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도현이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업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이 이름은 라온이고 돌이 갓 지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어서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도현의 피곤한 표정에서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라온이가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현이 안쪽 방을 가리키며 낮잠을 자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깰 거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깨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면접을 보는 도중에 안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급히 일어나서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가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작은 침대에 누워있던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라온이었어요. 도현이 아기를 안아보려 했지만 더욱 심하게 울기만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가요? 제가 물었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밤에도 잘 자지 않고 분유도 잘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라온이에게 다가갔어요.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제 손을 보자 잠깐 멈췄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라온이의 등을 살짝 만져봤어요. 놀랍게도 라온이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아기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도 신기했어요. 병원에서 아기들을 돌볼 때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이들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온이가 완전히 잠들자 도현이 저를 거실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라온이가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면접이 합격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로 제 도움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도현이 주요 업무를 설명해줬어요. 하우스키핑과 함께 라온이 돌보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복합적인 일이었어요. 숙소는 집안의 게스트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으로 돌아가서 간단히 짐을 쌌어요. 며칠간 머물 옷가지와 생필품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와서 도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게스트룸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집안을 둘러보며 청소할 곳들을 파악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 그리고 라온이 방까지 정리할 곳이 많았어요. 곳곳에 아기용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이 얼마나 바빴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청소를 시작하며 라온이의 일상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아기는 자주 울었고 분유를 잘 먹지 않았어요. 도현이 말한 대로 까다로운 아이였습니다. 점심때쯤 라온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도현이 분유를 타서 먹이려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라온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제처럼 손을 내밀어 아기의 등을 살짝 만져봤어요.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자 라온이가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라온이를 안아서 슬링에 넣고 부드럽게 흔들어줬습니다. 동시에 화이트 노이즈를 틀어줬어요. 엄마 뱃속 소리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라온이가 금세 잠들었어요. 제 심장박동과 비슷한 리듬으로 흔들어주니 아기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조용한 밤이 될 것 같네요. 도현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라온이가 잘 잤어요. 중간에 한두 번 깼지만 제가 살짝 손을 대주니 다시 잠들었습니다. 도현도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라온이의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는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아기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했거든요. 분유를 먹일 때도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라온이를 안고 심장 근처에 머리를 두게 한 다음 천천히 먹였습니다. 심박 소리를 들으며 먹으니 아기가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목욕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씻겨주며 계속 말을 걸어줬어요. 아기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놀아줄 때도 신경 썼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아기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이를 골랐습니다. 라온이가 좋아하는 소리나 움직임을 파악해서 맞춰줬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라온이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울음의 빈도가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어요. 분유도 거부하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도현이 매일같이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신기했지만 아기들과 잘 맞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도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라온이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거든요. 도현의 처제인 지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현이 출근한 상태라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여성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우스키핑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여성은 지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도현의 처제라고 했어요. 지을이 거실로 들어오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정리해놓은 상태를 보며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라온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언니 방은 어디 있어요? 지을이 물었습니다. 안쪽 방을 가리켜주자 지을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돌아와서는 저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언니 자리를 함부로 채우지 마세요. 지을이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어요. 저는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을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라온이는 제가 돌볼 거예요. 지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라온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을이 급히 아기 방으로 가서 라온이를 안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온이는 더욱 심하게 울기만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라온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을이가 막아섰어요. 자신이 직접 하겠다며 고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지을이가 노력했지만 라온이는 계속 울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을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라온이를 안자하기는 금세 진정되었어요. 지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지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산에서 올라와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을이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며 의심했어요. 지을이가 제 과거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등등을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빚이라도 있나요? 지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실제로 병원비 때문에 빚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과 이 일은 상관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을이는 믿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이 집에 온 거라며 의심했습니다. 라온이를 이용해서 도현에게 접근하려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간병 경험도 있다면서요. 지을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간병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아이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거든요. 지을이는 제가 이 집에 머무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압박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졌어요. 저녁에 도현이 돌아왔을 때 지을이가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을이가 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친절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지을이의 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고민됐어요. 지을이의 의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라온이 생각을 하니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아기가 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무책임하게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라온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미열이 있으면서 평소보다 더 보채기 시작했어요. 분유도 거부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도현이 당황해서 병원에 데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아기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먼저 라온이의 체온을 정확히 재봤습니다. 미열이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기저귀를 확인하고 배가 아픈 건 아닌지 살펴봤습니다. 일관된 루틴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도현에게 제안했습니다. 라온이가 거부 증상을 보이는 것은 환경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을이의 방문 이후 집 분위기가 바뀌면서 아기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루틴표를 작성해서 정해진 시간에 먹이고 재우는 패턴을 만들었어요.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목욕 시간까지 세세하게 계획했습니다. 아기에게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요했거든요. 터치 규칙도 정했어요. 라온이를 만질 때는 항상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큰 소리는 피하기로 했어요. 이틀 정도 지나니 라온이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열도 내리고 분유도 다시 잘 먹기 시작했어요. 울음의 빈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도현이 놀라워했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아기 상태가 좋아진 것에 감탄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인정해줬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도현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도현이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하우스키핑뿐만 아니라 통번역 프리랜스 일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협력사와의 미팅에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중국어 할 줄 아세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다고 설명했어요. 졸업 후에도 관련 일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도현이 관심을 보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있을 미팅에서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별도의 수고비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미팅에 참석했어요. 중국 협력사 대표들과 도현 사이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전문적인 일이라 긴장됐지만 무사히 마쳤어요. 완벽했어요. 도현이 미팅 후 칭찬해줬습니다. 중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매너까지 훌륭했다고 평가해줬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지으리의 말에 영향을 받아 의심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니 제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능력도 인정합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단순한 하우스키핑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줬어요. 라온이 돌보기, 집안일, 그리고 통역까지 완벽하게 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기대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계속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현도 저에게 계속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라온이도 저에게 완전히 적응했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으리가 몰래 다른 보모를 섭외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일주일 후 도현이 출장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부재할 예정이어서 저 혼자 라온이를 돌봐야 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떠난 직후 지으리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중년 여성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전문 보모라고 소개했어요. 오늘부터 이분이 라온이를 돌보실 거예요. 지으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도현과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으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어요. 새로운 보모는 김보모라고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분이라고 했어요. 자격증도 있고 여러 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는 다르거든요. 지으리가 저를 깔보듯 말했습니다. 김보모가 라온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기는 낯선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라온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으리가 막았습니다. 김보모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라온이의 울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라온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목이 쉴 정도로 계속 울었습니다. 분유도 거부하고 안아줘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김보모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라온이가 더욱 예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김보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라온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지으리가 또 막아섰습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왜 나서느냐며 화를 냈어요. 라온이의 울음이 계속되면서 아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호흡도 거칠어지고 땀도 나기 시작했어요.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으리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급히 라온이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라온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체온도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으리가 대답하려 했지만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보모가 온 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라온이를 진찰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기의 등에 손을 대고 부드럽게 만져줬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손길로 진정시키려 했어요. 놀랍게도 라온이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박과 비슷한 리듬으로 등을 두드려주니 아기가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호흡도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어요. 몇 시간 동안 울던 아기가 갑자기 진정되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저의 터치가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심박 안정 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이 제 손길에 맞춰서 안정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매우 드문 능력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라온이에게는 저의 터치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진단했어요. 검사 결과 라온이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고 했어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으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보모도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지으리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고 인정했어요. 라온이에게는 정말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도현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도현이 출장을 단축하고 바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돌아왔습니다. 도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온이를 확인했어요. 아기는 제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제의 소동이 거짓말 같았어요. 지으리가 어제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어요. 김보모를 데려온 것도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우린 팀이 필요해. 도현이 말했습니다. 도현은 라온이의 현재 상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아기에게 맞는 사람이 돌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라온이의 지금을 먼저 살리자. 도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라온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보다 아이의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으리도 도현의 말에 동의했어요. 처음에는 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언니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는 게 배신 같았다고 했어요. 언니한테 미안했어요. 지으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현이 지으리를 달래며 설명해줬어요. 아내도 라온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돌보든 상관없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아이는 현재의 사랑으로 큰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과거의 사랑도 소중하지만 지금 당장 아이에게 필요한 건 현재의 보살핌이라는 의미였어요. 라온이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손길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으리가 저에게 다가와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편견을 가지고 대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라온이를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지으리가 인정했습니다. 저도 지으리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지내면 될 거라고 위로했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으리도 자주 놀러와서 라온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저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도현도 저에게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라온이 돌보기뿐만 아니라 집안의 여러 일들을 맡겨주었습니다. 통번역 일도 정기적으로 부탁했어요. 정말 든든해요. 도현이 자주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라온이도 눈에 띄게 안정되어 갔어요. 울음의 빈도가 줄어들고 웃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발달 단계도 정상적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엄마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도현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라온이가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형태의 모성애를 받으며 자라고 있다고 봤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 어린 사랑은 전해질 수 있었거든요. 2달이 지나자 라온이와 저 사이에 특별한 루틴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라온이가 제일 먼저 저를 찾았어요. 울음으로 깨는 게 아니라 옹알거리며 저를 부르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유를 먹일 때도 특별한 패턴이 있었어요. 라온이를 제 심장 근처에 안고 천천히 먹였습니다. 심박 소리를 들으며 먹는 라온이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목욕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 온도를 확인한 후 라온이를 씻겨줬어요. 제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기를 안정시켰습니다. 잠들 때는 더욱 특별했어요.
라온이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제 심장박동에 맞춰서 흔들어주니 아기가 쉽게 잠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라온이가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나자 고개를 돌리며 옹알거렸어요. 도현이 퇴근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라온이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마마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윤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윤. 라온이가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라온이가 저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마마 대신 윤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라온이를 재울 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기의 심장박동과 제 심장박동이 완전히 같은 리듬으로 뛰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대고 있으니 두 심장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심박 안정 터치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라온이와 저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온이가 깨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저를 찾는 것이었어요. 울지 않고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환하게 웃어줬어요. 이윤. 라온이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라온이가 저를 자신의 엄마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정한 모성애로 연결된 관계였어요. 도현도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라온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만족해했습니다. 저 역시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털어놨어요. 지으리도 자주 놀러와서 라온이와 놀아줬어요. 이제는 저와도 편하게 지냈습니다. 때로는 제가 라온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지으리가 감탄했습니다. 어떤 게요? 제가 물었어요. 손길 하나로 아이가 이렇게 안정될 수 있다니. 지으리가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라온이를 재우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부산 항구에서 힘들게 살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돌보고 있다니 꿈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청소하며 아기들을 돌봤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손끝의 따뜻함이 라온이에게 전해져서 아기의 심장박동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라온이를 안고 있으면서 두 심장이 똑같은 BPM으로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던 제 발걸음처럼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리듬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의 온도와 심박 안정이 이제 저희 가족의 리듬이 되었어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